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지난 11일 대구 경북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이 모여서 통합신공항 특별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특별법안에 대한 당정 간의 이견을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 이제 거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그런가 하면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대구 국가 로봇 패스트필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구의 지방소멸 진행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빨라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는데요. 신공항 주변에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또 로봇 산업을 육성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한 실행 방안들이 차근차근 잘 추진돼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1월 14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나들목에서 동대구 분기점까지 중간중간 속도 떨어지며 지나고 더 지나 금호 분기점 141km 지점에서 칠곡 분기점 144km 지점까지 일대 3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휴게소 122km 지점부터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청수로 황금아파트 내거리에서 황금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달구벌대로는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까지 속도 살짝 떨어져서 지납니다. 하지만 범어내거리 지나면 막힘없이 이동하고 성서나들목에서 신당내거리까지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하늘은 구름 많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정도 낮아져 5도 내외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에서 16도로 전날보다 12도가량 낮겠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상과 청도 16도, 대구와 칠곡 15도 예상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라 면역력 저하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1.5도, 습도는 62%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방금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11월 13일이 1970년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이 전태일 열사 기일인데요. 이에 맞춰서 12일 오후 2시에 이 대구에 있는 전태일 옛집에서 52주기 추모식과 함께 옛집 건립을 위한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2020년 11월에 이 대구에 있는 전태일 옛집 복원을 위한 시민 모금이 진행이 됐고 이때 집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복원을 위해 7천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을 더 모금하기로 했는데요. 네. 올해 초부터 해서 예전 전태일이 살았던 당시의 집의 모양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이 증언들을 모아서 이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1963년, 64년까지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 전태일 열사가 이 일기장에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 대구에서 살았던 시기를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다. 아하.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 때문에 이 지금 원형 그대로를 이 복원하기 위해서 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내년쯤이면 좀 복원된 모습이 완성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곳이죠? 네, 예. 대구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예. 잠시 또 피난을 갔다가 다시 온 가족이 모여서 온 식구가 함께 살았던 이 집이 이 대구 남산동에 있는 옛집입니다. 네, 그곳에 이제 옛집 복원 착공식이 이제 진행이 됐고 이제 네. 뭐 또 모금은 계속 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확산하고 또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방 백신 접종률은 낮은 편이어서 고령자 등 감염병 취약계층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48,465명이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6일보다도 11,800명이 많았는데요.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9월 4일 이후 10주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2,33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도 무려 36.6% 증가했는데요. 지난달 9일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 이후 일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대구의 누적 사망자는 18명이었습니다. 이는 직전 주보다도 5명이나 많은 3.6배나 늘었는데요. 특히 같은 기간 확진자 1,000명당 사망자 비중이 0.39명에서 1.15명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어떻습니까? 네, 예방 백신 접종률은 11.3%인데요. 이는 전국 평균 14.7%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백신 접종이 낮은 이유로는 반복되는 접종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감염자들이 많아지면서 접종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낮은 접종률과 면역력 저하로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된다면 사망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일주일 사망자 18명 중에서 미접종자가 8명이었는데요. 상당수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또는 맞았더라도 예방 효과가 떨어진 사례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11일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동절기 추가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7일부터는 18살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와 달리 전파력이 높은 상황에서 고위험군은 모두 동절기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또 확진자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 전해주셨고요. 소식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논쟁적인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상급식입니다. 어제였습니다. 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부패의 사각지대다. 라면서 이 좌파들의 극성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이 급식의 주체인 교육청보다 자치단체가 더 비용을 부담하는 기현상도 있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대구교육청과 공동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합동감사를 벌이겠다. 이 결과를 이번 주에 좀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네. 이게 뭐 합동감사를 벌이고 부정을 적발하는 부분은 뭐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를 무상급식이랑 또 연동을 하면서 좀 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난 2014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에 이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면서 이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감사를 거부하자 예. 이에 대해서 지원금을 중단한 사태가 있었거든요. 뭐 이번에는 교육청과 합동감사를 벌였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 이 업체 공급업체의 뭐 부정에 대해서 적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나 그렇죠. 이걸 무상급식의 문제점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상급식에 한해서 이제 합동감사를 한 건가요? 네. 교육청과 함께. 그런데 뭐 대구의 경우에는 지금 작년부터 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합동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9대 대구시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이 14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대구시청과 대구시 교육청 이 포함해서 또 공공기관까지 진행이 되는데 어떤 내용들로
다뤄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9일 열린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역정 공약 중 하나인 채무 감축 정책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대현 대구시 의원은 채무 비율이 19.4%에서 대구시가 감내 못할 정도인지 그리고 그 빚을 갚는데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되는지 물을 따졌습니다. 네. 김 의원은 고금리 시대에 빚을 갚겠다는 시장님 말씀은 존중한다면서도 경기가 어려울 땐 지출을 통해서 하는 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빚 갚는 데 매몰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시기를 놓치거나 나중에 되면 또 상상하지 못하는 돈이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채무 상환을 위해서 1조 5천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경상경비를 줄인다면 1조 5천억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따졌는데요. 땅 팔아서 빚 갚는 건 누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구조조정을 통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대구시의 채무 감축 정책에 대한 지적에 대구시 답변은 어땠습니까? 네, 당시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정책 최우선을 빚 갚는 데 두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이 불균형해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세출 수요를 충족하되 최대한 균형 재정과 건전 재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채무 감축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SOC 사업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면밀히 살피고 또 업무 추진비 같은 경상 경비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순수 2천억 원 정도를 땅 팔지 않고 상환을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1,400억 원을 본 예산으로 상환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직 1조 5천억 원 달성은 유언하다 이렇게 좀 말끝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목표로 하는 채무 감축 규모가 워낙 큰 만큼 그 방법에 대한 질의와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짚어볼 내용은 뭔가요? 네,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내용이 대구에서도 나왔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묻는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주체가 없는 행사에 대한 대구시의 매뉴얼이 없다라고 하는 점과 밀집 지역을 자동으로 좀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대구에 설치된 CCTV가 있는데 14,000여 대 정도거든요. 예. 근데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이 CCTV 숫자가 275대입니다. 너무 많네요. 네, 행정안전부 기준인 1인당 50대를 5배 넘게 초과한 수치거든요. 이 관제요원이 일일이 다 볼 수 없다 보니 이 시스템 자체를 좀 손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이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좀 파악해서 경고를 알리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예.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구시 입장은 뭔가요? 네, 홍성주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이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한 매뉴얼을 올 연말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또 매뉴얼이 갖춰지기 전이라도 수능 이후나 크리스마스 등 밀집이 예상되는 시간대와 장소에는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비하겠다. 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가 나왔던 CCTV 관제 시스템은 보완해서 발전시키겠다. 이 답변을 했습니다. 자, 아무쪼록 좀 안전한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좀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고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시 차원의 행복페이 재원 마련 방안이 지적이 됐습니다. 내년도 정부안에 행복페이 할인 예산액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할인율이나 개인별 한도 조정을 통해서 충격이 없도록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가 내년도 대구 행복페이에 편성한 예산은 200억 원인데요. 예. 이는 올해 추진된 예산이 1,100억 원이었는데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행복페이를 사용하는 데는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대구형 공공배달앱인 대구로의 예산 집행 문제가 좀 지적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이 지적을 한 건데요. 이 공공배달앱의 예산 투입 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 12억 원이 투입이 됐고 올해도 27억 5천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사업 시행 2년도 안 돼서 약 40억에 가까운 시비가 들어간 건데 이를 두고 민간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 대구시 재정을 너무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대구로가 전통시장 장보기
이 택시 호출, 퀵 대리운전 서비스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너무 민간 기업이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구시가 지원한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그런 지적인 건가요? 네, 지금 또 뭐 대구형 택시앱 사업을 놓고도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건데 이게 아무런 절차 없이 이 택시 앱을 하는 업체를 기존 대구도 사업자로 지정한 것을 지목한 겁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구시 입장은 뭔가요? 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요. 이 민간 기업인 대구로가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구시가 따로 간섭을 할 수는 없다. 이 시중의 민간 앱을 대구로가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3년 정도 지원하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택시 기사들의 카카오 계약 만료 시점인 이 12월에 맞춰서 이 택시 앱 출시를 서두르는 거는 맞지만 이게 뭐 대구시나 이 민간 업체인 인성 데이터에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독점적인 위치를 갖지 않도록 대구시가 감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대구시의회의 또 지속적인 감시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육정미 의원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 발생 그리고 폐질환 이상 소견 발생 또 열악한 학교 급식실 문제 등을 지적을 했는데요. 교육청이 학교 446곳 중 251곳이 측정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적합한 곳은 3%인 8곳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부분 적합은 201곳 그리고 부적합은 41곳이었는데요. 후두 4개 중에서 1개만 통과해도 적합으로 표시되니까 실제 적합한 수치는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또 국토부가 아닌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에는 적합한 곳은 아예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식실에서 요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조리휴을 빨아들이는 후드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질타를 했는데요. 실제로 대구 급식 노동자 2명이 폐암 산재를 인정받았고 또 400여 명이 폐질환 이상 소견을 진단받았다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강병구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은 내년에 35곳을 우선적으로 후드 교체하기로 예산을 반영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니까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추경을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교체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계획을 세울 때는 국토부 기준을 적용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급식실 조리 종사자들과 학생들 안전을 지키는 관점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홍준표 시장 체제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입니다. 네. 집행부 들러리라는 비판을 이제 대구시의회가 받아오고 있는데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기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날카로운 부분이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홍 시장이 취임한 게 하반기다 보니까 상반기 행정에 대한 총괄은 또 전임 시장이 했기 때문에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지난주의 경우에는 그랬는데 이번 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보면 주로 이게 통폐합한 공공기관들과 여기에 대구훈련 등이 예정돼 있거든요. 이 통폐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이 홍 시장 이후 바뀐 부분을 잘 좀 짚어내서 이 성공적인 시정을 위해 감시하는 이 본연의 대구시의회 역할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네. 이 다음 주 또 소식이 있으면 저희도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까지네요. 네. 행정사무감사가요. 조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대구시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 전에 해외 연수를 다녀온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더욱 열심히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해외 연수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외 연수 다녀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본연의 의무니까요. 예. 자, 행정사무감사 21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49분, 5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는 청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요. 네네. 예, 국무조정실의 추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청년 정책은 뭔가요? 네, 지난 9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대구시 청년여성교육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년 정책이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심각한 대구시 청년 유출 대책 등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화복지 소속인 김태우 시의원이 발의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청년 귀환 일자리 매칭 사업 예산이 11억이 넘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 기환한 인원은 3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정책의 효율성과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안중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요. 여기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 김태우 의원이 지적한 청년 귀환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책 사업이고요. 올해부터 진행된 그 타 지역 청년 유입 사업이 있는데 해당 사업이 예산이 둘 다 11억으로 비슷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과 대상이 좀 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 중복된다고요? 네, 두 사업 모두 행안부의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행안부 사업 공모 시 동일한 사업명으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생긴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본질적인 문제는 청년 유출 관련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침의 광장 이 시간에서도 청년 귀환 그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다른 지역 대학생 청년들이 이제 전입 신고를 하면 이제 지원되는 정착금 명목의 비용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사실 이 다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타 광역시나 도와의 그런 우리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문제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결국 인구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인프라라든가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이렇게 잠시 왔다 갔다 다른 지역에 이동하는 것이 땜질 처방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 그렇다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련 정책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해 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인구 총량이 늘어난다고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지만 보다 중장기적으로 그 청년 인구 절벽에 따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예산이 과잉으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죠. 네,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대구시가 3차 추경을 통해서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년 정책과는 기정액이 207억 5,181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8.25%가 줄어서 그 190억 4,081만 원을 3차 추경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가장 많이 금액이 줄어든 사업은 대구 청년 로컬 히어로 창업 지원 사업인데요. 기존 15억 원에서 6억 300만 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6억 300만 원에 대해서 8억 9,7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업 청년입기 예스 매칭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14억 7,900만 원에서 8억 5,300만 원으로 거의 6억 2,6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두 사업 모두 그 지원기업 미달이라던가 참여자 중도 이탈 등의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대구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그러니까 예상을 했을 때는 참여기업이나 지원자가 많을 걸로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씀드린 청년 로컬 히어로 창업 지원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산정할 때 네. 52개사를 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23개밖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3차까지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경우인데요. 사실은 행안부 등 정부에서 진행한 비슷한 사업에 또 다른 유형의 창업 장려 지원 사업이 아주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 사업에 참여했던 그런 담당은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여러 부분들을 통화를 해보니까 예. 해당 사업이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금과 또 2023년도 인건비 일부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 세부 지침을 살펴보면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또는 사업을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중복 지원으로 보고 이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컬 히어로 창업 지원 사업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런 규제 때문에 좀 이렇게 머뭇거리고 예. 참가를 못한 기업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청년 기업, 청년 입기 예스 매칭 사업.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 그 삭감이 된 주된 이유는 일자리 매칭 사업의 경우에 참여자가 참여를 했다가 중도에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해당 사업도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고 다른 청년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그 중도 이탈이 되었다고 예산을 삭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왜 이탈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 사업이 원래는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보고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최근 2년으로 늘어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경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기간이 과연 2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해당 그 지급 인건비가 청년들 인턴에게 세전 200만 원 정도가 2022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또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업에서 이제 따로 주는 급여가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니즈와 또 기업의 니즈가 좀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왜 기업과 청년이 참여하지 않는가 보다 근본적인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구시 청년정책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9도에서 10도 낮은 2도에서 10도 분포로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 가량 낮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